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적극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 개선의 모멘텀이 지속돼 한반도 평화정착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펜스 부통령 방한이 이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펜스 부통령 방한이라는 표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더러 북한 대표단 접촉에 적극 나서라고 제안했다는 해석입니다. 북한은 아직 대표단 명단을 밝히지 않았지만 개막전 방문을 위해선 다음 주 초쯤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방문할 경우 사실상 북한과 미국의 서열 2위가 모두 평창올림픽에 함께하는 셈입니다. 북미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통화에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재확인했고 백악관에선 탈북자들과 만나 남북대화는 좋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공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탭댄스입니다. 북한에선 타푸춤으로 불리는데 경쾌한 음악에 맞춰 현란하고 절도 있는 발동작을 선보입니다. 오는 8일과 11일 강릉과 서울에서 열리는 북한 예술단 공연에서도 이런 무대가 꾸며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송월 단장은 사전 점검 당시 타푸춤 공연을 염두에 두고 무대 바닥을 꼼꼼히 체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또 예술단 연주에 남측 노래가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북한 악단의 연주법으로 볼 때 아침 이슬이나 홀로 아리랑처럼 잔잔한 노래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예술단의 파격적인 변신을 감안할 때 강남 스타일 등 K-팝이 연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 악단이 공식 무대에서 우리 노래를 연주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재 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남쪽과의 관계 개선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전격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로서 남측 노래를 많이 포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마감된 북한 예술단 공연 관람객 공개 모집에는 서울과 강릉을 합쳐 15만 명이 넘게 몰렸으며 서울의 경우 추첨 경쟁률이 46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오늘 오후 서울 동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당시 특검 수사를 오해하고 있다면서 적극 해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가지고 수사 결론을 냈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정 전 특검을 고발한 단체들은 2008년 BBK 특검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이 다스에서 빠져나간 120억 원을 확인하고서도 말단 직원의 개인 비리로 결론 냈다는 겁니다. 또 이 사실을 언론 발표에서 빼고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겨주는데도 소홀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전 특검은 부실 수사나 은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은 정 전 특검을 상대로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부실 축소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정 전 특검이 받는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21일 끝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유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소유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예, 송병호님 나오셨고요. 이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네, 어제만 해도 되게 포근했는데 네. 오늘 갑자기 또 영하로 확 떨어졌더라고요. 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녹음실까지 오신 세 분의 열정을 바탕으로 새날소유방송 110화 본격적으로 소리 없이 요란하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순서는 그때 그 사건 시간인데요. 오늘 소유방송이 110화죠. 그래서 2010년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얘기해 볼 건데요. 저희 코너를 진행하면서 좀 걱정이 있어요. 왜죠? 이제 8주밖에 안 남았네요. 네. 다음 코너를 생각해 봐야 되네요. 네, 8주 정도 끝나면 기획하고 있는 코너가 이제 평행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의 인물과 현재 인물들을 비교해 보는 걸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많이 해야겠네요. 드디어 평행이론. 예, 거의 무슨 3년 된 된장 고추장처럼 묵혀두는. 연구 많이 했습니다. 네. 비교해볼 만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 그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 중에 굵직한 사건들을 얘기해 볼 건데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있었죠. 뭐 아직까지도 폭침이냐 좌초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일단은 천안함 사건이 해군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에 의해서 폭침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우리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신상철 대표님의 주장으로는 폭침이 아니다 의혹이 있었고 지금 결국에는 폭침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그런 반전의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내놓으시는 증거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절대 폭침으로 볼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시 언론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갖가지 국민들이 기만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죠.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의 인간어뢰. 인간어뢰요? 예, 인간어뢰. 그래가지고 사람이 박히는 건가요? 아니요, 사람이 어뢰를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이제 어뢰가 기관이 달려 있어서 갖고 가다가 그걸 탁 논다는 거죠. 일본이 예전에 썼던 그거 말하는 2차 대전 거예요? 때. 네. 예, 그거 네. 성공도 많이 못했었지만.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갖가지 정부의 의견 그리고 해군 측의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자료들 그리고 보도기사들을 쏟아냈는데 결국엔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계속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어뢰 추진체를 발견했다고 했지만 그 추진체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남아있었죠. 뭐 따개비라든지 그런 거.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제거되고 그리고 숫자 써놓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많은데 뭐 저희 방송에 신상철 대표님이 자주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방송들 에피소드 찾아서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의 진실을 밝혀나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적폐청산의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2010년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 중에 하나가 법정 스님께서 입적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결국에는 이제 운명을 달리하신 사건인데 법정 스님 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여러분들? 당연히 무소유죠. 예, 우리 문학 시간에도 배우게 되고. 아, 그런가요? 이제부터. 이제부터가. 그러니까. 저는 죄송해요. 예, 저 때는 배웠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저 기억이 없는데. 저는 교과서로 교과서예요? 예, 교과서 문학으로 무소유를 배웠어요. 저는 책으로 읽은 기억만 있네요. 아닌가요? 어쨌든 문학 시간에 문학 시간에 배웠다 수필로. 문학 시간. 네. 저는 이과라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때 기억도 나고 그때 되게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그 소유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정 스님의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얘기잖아요. 네. 난초에 집착을 했다가 그거를 끊게 됨으로 해서 얻는 그런 일종의 자유로 해방? 뭐 이런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네, 이명박이 무소유를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책에 닳도록 읽었다고. 진짜 아이러니네요. 무소유를 손때가 묻도록 읽었다는 게. 네.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 그때 당시 이제 병석에 누워 계실 때 이명박이 난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책을 읽었다면 매기는 거고 아니면 안 읽었다라고밖에 아니면 그 학생들 독후감 찾아보듯이 무소유 줄거리 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구나 이러고 그냥 줬던 거. 그렇죠. 네, 그 둘 중 하나죠. 난초의 꽃말. 무소유. 네. 참모들도 병신들이었고 내가 봤을 때는 아무도 그걸 말리지 않았다는 게.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MB 그 가족, 일가, 친척, 뭐 측근들 관련한 비리들이 나오면서 MB가 무소유를 무한소유로 해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어느 썰인가요? 이게 어느 그 글을 보니까 이런 말도 있네요.
네. 그 무소유를 즐겨 읽으셨다는 이명박이 법정 스님의 조화로운 삶도 추천했는데 네. 그 조화로운 삶이 책 제목이 아니라 출판사 이름이라고 이로써 읽지 않은 것으로 네.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잘 팔리는구나. 이 출판사를 사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예. 홍보용이었다라는 거죠. 홍보용으로.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다가 무리수로 자꾸 두게 되는 거죠. 괜히 말을 좀 아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뭐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봤을 때 전혀 무소유스럽지 않은 삶을 사신 거잖아요. MB가. 예,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유행에 따라서 보여주기 식으로 그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생 자체가 그냥 다 거짓 같아요. 그 사람은. 그죠. 예. 얼굴도 가면 같아요, 사실. 얘기가 자꾸 도니까 이제 그만할까라고 하려고 했는데 빵 터졌어. 가면 같아. 예, 그래야 하여튼 법정 스님 입적과 관련한 그 법정 스님이 남기신 유산이죠. 무소유에 관한 얘기를 해보다가 결국에는 무소유하면 생각나는 사람 MB에 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2010년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크고 굵직한 사건들이 많은데 두 가지 사건을 찝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예, 법정 스님 입적과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늘의 첫 순서였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예, 권인숙 위원장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권인숙 위원장이요. 지금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이 됐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1986년 발생했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고요. 우리나라 여성 성폭력 피해 문제랑 여성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네. 한국 최초 성폭력 전문 연구소 울림 소장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 그 서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성범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위촉되셨어요. 네. 일단은 부천서 성고문 사건, 네. 예,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 피해자 경찰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일어선 입지전적의 인물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경력을 이제 봤는데 네. 학력이 일단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서울대 의류학과를 다니셨고 네. 외국에서 유학을 하셔서 대학원 여성학 석사를 따시고 네. 또 마찬가지로 또 외국에서 여성학 박사까지 따신 다음 돌아오셨고 연구소를 하실 만큼 그 어떤 여성학에 대해서 거의 일생을 바치시고 연구를 하신 만큼 예. 확실히 그 대충 할 수는 없으신 분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네. 그냥 외적인 것만으로 일단 봤을 때 그런 희생자로서 그 피해자로서 그때 느꼈던 것들을 최대한 다른 사람들은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실 수 있는 분일 것 같고 검찰이 이제 문제가 많이 터졌잖아요. 성추행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고 네. 그게 이제 막 4년 동안이나 그 문제화되지 않을 정도로 예. 그 내부에서 어떤 많은 힘이 작용한 거죠. 내부에서 그 사건을 외부로 퍼지지 않게끔. 네. 네. 그 사람들은 항상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거를 국민들은 다 보이는데 네.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내부 사람들을 감싸주는 거가 있잖아요. 식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라고 네.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들 여성 인권하고 직접 관련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법무 쪽에서 이분을 위원장으로 위촉시켰다는 거는 적어도 이 사건을 좀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서 검사님의 얘기로 그 사건 자체는 이슈화가 됐지만 사실 뒤에 감춰져 있는 사건들이 많다고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성폭행도 있었고 뭐 성희롱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권력 관계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꽃뱀으로 몰리거나 하는 아니면 인사 불이익이 있는 그 위험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수치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그 이후에 2차, 3차 피해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건데 위원장으로 이 분이 계시면 제가 만약에 그 숨기고 있던 사람이더라도 지금 이 흐름에서 저분에게는 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뭔가 용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 한겨레에서 이번에 그 서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나왔던 만평을 하나 봤어요. 네. 만약에 뭐 인턴 뭐 어느 회사의 작은 인턴이었다면 이러면서
그 화장실 한 칸에다가 이렇게 미투 이렇게 적으면서 벌벌 떨고 있는 여자 인턴 사원과 그 사람에게 뻗치는 손 같은 걸 여러 개 그려놓은 만평을 봤거든요. 네, 남성들의 손. 네, 근데 그 만평 자체가 되게 불쾌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되는 여성을 프레임 가장 가운데다 놓고 그 사람이 벌벌 떨고 가장 불쌍하고 뭐 이렇게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피해자를 근데 이렇게 묘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 권인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고발했을 때에도 결과가 사실은 시원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네. 계속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셨고 아까 병우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부를 하고 더 단단해져가지고 돌아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피해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규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어쩌면 또 다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예. 그래서인지 일단 여당 대표, 추미애 대표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의 활약을 확신하면서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간다며 그 이름 권인숙답게 서지현 검사의 명예를 지키리라 확신한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고, 그리고 이번 그 서검사 사건을 통해서 법무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피해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재조명이 돼야 된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데 아마 초석이 되는 그런 임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서검사 사건이 사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정말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받은 그런 트윗이나 댓글들을 봐도 저 여자가 그래서 원하는 게 뭔가라는 식의 흐름으로 뭔가 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최근에. 네. 보면은 그래서 뭐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끝 아니냐, 왜 이렇게 계속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오냐, 그리고 왜 이거 비슷한 경험 있는 사람들이 뭘 얻으려고 이 시점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과거의 일을 꺼내느냐 하는 게 저는 한두 명의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대다수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언론에서 그 가해자인 사람들을 약간 얘기를 안 하고 주로 그 법무부 장관이 메일을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말을 바꿨다 아니다에만 초점이 막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물타기가 돼서 결국에는 지금 저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서검사가 저런 말을 꺼냈다라는 식의 뭔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샘 때도 그랬었고 네, 맞아요. 네,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이런 누군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옹호를 하다가 나중 돼서는 이걸 시끄럽게 아직도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가 뭘 얻고 싶으냐로 가는 이 흐름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이번 사건이 조금 아무래도 그 한샘 사건보다 좀 더 크고 좀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이 기회로 사회 분위기가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넓혀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런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근데 그걸 보고도 그냥 방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뭘 얻어내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꽃뱀 프레임을 또 물고 늘어지려는 사람들은 또 같은 이 사람들도 사실은 가해자가 아닌가, 이런 시각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요. 권인숙 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그 시대를 봤을 때 그런 일이 오픈되는 것 자체가 상당한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상처 자체도 깊었겠지만 그런 걸 다시 외부에 알려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사회적으로 고운 시선으로 보기가 어려웠었던 그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피해 사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런 피해를 안 당하게끔 일종의 초석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뒤로는 다시 재발하기가 힘든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건데, 그런 분이 이제 그 뒤로도 여성 인권이라든지 관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그 법무부 산하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신 거 보면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법무부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인숙 위원장을 위촉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위촉은 어떻게 보면은 그 법무부 자체에서도 국민들의 실망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다행스러운 인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 법무부 조직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런 피해를 받는 모든 여성분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입에 참아 담기 힘든 그 이름, 홍준표와 류여의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홍준표 대표가 MBN의 자유한국당 당사 취재를 거부한다라는 통보를 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은요, 정말 이 두 사람의 모든 문제를 그냥 다 떠나서 생각할 때 사실 홍준표랑 유해가 뭘 하건 뒤지고 볶건 진짜 관심 없거든요. 네. 네. 지들이 뭘 하건. 네. 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홍준표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 네. 그렇죠. 과거 아니죠. 최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SBS 관련한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남일보 관련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MBN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조금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해서 그 언론 자체를 자기 당사에 출입 못 시키게 하는 그런 조치? 이게 과연 그 당대표가 할 만한 조치일까요? 그리고 거기도 또 쪼잔하게 그 기사 내용 전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자기가 할 말도 없으니까 그 단어 하나 잘못돼서 오보된 거 그거 가지고 물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오랫동안에 수년간으로 쓴 거 때문에 그게 마치 그 수년간이란 단어 하나가 자신의 성희롱범으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네. 뭔가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 기자를 몰고 가는데 싸우려면 기자가 아니고 류여해랑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성희롱이라고 한 건 그 사람이니까. 근데 애꿎은 그냥 기자만 그렇게 그 단어 하나로 트집 짜서 날려버리는 게 그냥 다 자기 밑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런 홍준표 당대표 행보와는 반대로 류여애 씨는 그 성희롱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아 근데 그거는 진짜 홍준표 너무 무식하게 류여애가 다 맞는 말을 했어요. 그 페이스북에 있는 글은 네. 좋아요를 누르고 싶을 정도로 네. 다 맞는 말만 글은 했어요. 정말 조리 있었어요. 네, 조리 있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거잖아요. 너 왜 성희롱해? 무슨 소리야? 나는 바람을 펴본 적이 없어. 나는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해.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이 따로 이렇게 토론의 장을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페이스북 방송 같은 거 해주면서. 네. 그래서 류혜 씨가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 1대1 공개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까지도 했어요. 이길 자신이 있던 건가요? 아니 이거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있는 팩토로만 봐도 홍준표 대표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토론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홍준표 대표는 뭐 여성 이외에도 참 많은 분들에 대한 혐오를 해왔기 때문에 네. 뭐 꿀릴 게 많을 것 같아요. 지난 대선 토론 과정에서도 여과 없이 보여줬었던 게 그 불통의 이미지. 네. 네, 전혀 그 주변 그 다른 후보들과 공감되는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리고 손석희 사장과의 그 영상 인터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처참한 모습.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전혀 상식 밖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토론에 임하는 그런 자세라든지 토론을 할 만한 깜냥이 안 된다라는 걸 본인이 여과 없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한다면 지금 현재 본인의 논리가 빈약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류여애와 토론을 한다, 공개 토론을 한다 그러면은 뭐 홍준표는 가루가 되겠죠.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절대 안 할 거죠. 절대 안 절대 한다고. 안 하겠죠. 절대 안 한다고 저는 생각 확신합니다. 예. 다만 우려가 되는 지점은 이 류여해 전 최고위원이 성 관련해서 네. 자꾸 그 미투 운동, 요즘 그 미투 운동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좀 약간 자기의 정치적인 도구로 좀 사용하려고 끌고 가려는 그런 움직임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저도 그 부분이 그 지금 일단은 뭐 큰 파도가 생겨 파도 타기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꼼수로 보인다.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꼼수가 보인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류여애 씨의 이런 주장이 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은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자꾸 이런 부분이 부각되고 본인에게 포커싱이 맞춰지고 본인도 그런 피해자 코스프레로 나가면서 결국에 그거를 정치적인 이유 그리고 이제 윤리위원회 회부대에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 넘어설 수 있는 일종의 기회로 삼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안 하려면 지금 빨리 두 사람의 일이 깔끔하게 해결이 돼야 할 것 같아요. 네. 명명백백하게 홍준표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네. 했다면 했는지 이게 딱 네. 밝혀지고. 네. 둘이 공개 토론하는 것까지 보면서 저희가 피로감을 느끼고 싶진 않거든요. 네. 전 보고 싶은데. 궁금하긴 해. 네, 궁금하잖아요. 아니 근데 그 류여해 씨가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 막 없는 자리에서 우리들끼리의 뭔가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남들이 다 있던 자리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뭐 명실이 밝혀질 만한 뭐가 없어요. 그냥 이미 팩트는 있는 거고 홍준표가 사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얘기밖에 없는 건데 저는 사실 그 류여애 씨가 이거를 정치적으로 뭔가 악용을 한다면 문제가 있지만 그냥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취하면서 미투 뭐 얘기하는 것 정도는 별로 문제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트위터에서 보니까 류여해의 이 미투라는 거를
조롱하는 글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사실 류여애가 앞서서 무슨 헛소리를 했든지 간에 나도 내가 얼마나 청렴 경백한지를 보여주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미투는 그냥 나도 내가 이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안에서의 그 위에 권력에 있는 남성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렇게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 같은데 너무 조롱할 필요는 없죠. 근데 양세병님 말도 맞는데 일단 류여애라는 사람이 당시 이제 위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최고위원회 위치였어요. 그리고 홍준표는 당대표.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미투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피해 여성들이 이제 수직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피해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와 등치시키기엔 조금 무리수가 있다. 류여애의 주장이.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류여애가 아까 이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실을 얘기하면 돼요. 어떤 식의 그런 피해가 있었는지. 그 뭐 주모 발언이라든지 그런 부분 얘기했는데 추가적으로 더 많은 뭐 사례가 있다면 그런 사례를 낱낱이 오픈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 홍준표의 정식적인 사과를 요청을 하는 게 맞는데 지금 1대1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것 자체가 그런 행위 자체가 그렇게 순수한 의도로 보이지가 않아요. 저는. 그렇죠.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주목을 받으려고 하는 게 보이긴 하죠. 네. 어떤 부분에서 보면 이제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내부 총싸움이 벌어진 거잖아요. 저희는 또 이런 걸 이제 관전하면서 또 즐길 필요도 있어요.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 네.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일단 국민 발정제가 돼버리셔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핸디캡으로 이제 정치적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걸 류여애가 잘 물어뜯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이 기회에 홍준표도 좀 보내버리기. 정신을 좀 차렸으면. 홍준표가 정신 차릴까요? 정신 못 차리니까 그냥 보내버려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 보내버리는 게 빠르겠네요. 예, 이미 너무 갔어요, 그분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 부분 그 특별히 애청자분들께 전달해드리기 꽤 불쾌한 얘기긴 하지만 한번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져와 본 이슈인데 뭐 일단 홍준표가 사과를 할 것인지 아니면 진짜 1대1 공개 토론에 대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갈 것인지 뭐 그런 부분 세 가지 전략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공개 토론하다가 사과하는 방식도 괜찮네요. 아 미안하다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는 홍준표 입에서 이 일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전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지금도 뭐 이 이야기를 더 이상은 안 할 것 같고 그 다른 보수 기득 언론들도 이 이야기를 잘 다루지 않을 것 같아서 저희 소위에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예, 오늘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예, 금주의 시사입니다. 금주의 시사 첫 번째는 송병호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가져오셨죠? 예.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네이버 댓글 조작에 대한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일단 네이버에서 경찰에 수사 요청을 했고 31일에도 더민주당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매크로를 사용한 공감 숫자를 올리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죠. 네.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심 자료를 경찰에 제출을 했고 수사 의뢰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메이저 언론에서 이제 기사가 나오는 것들로는 다른 거랑 조금 약간 엮어가지고 기사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약간 그 규제를 하는 거랑 이거랑 또 같이 엮어가지고 뭔가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식으로 좀 약간 기사를 쓰고 있긴 한데 지금 더민주당에서는 어쨌든 그 자료만을 이제 수집을 해서 그런 정황이 있을 거다라는 4가지 이유를 명확하게 딱 만들어서 이제 수사 의뢰를 한 거기 때문에 무리가 있다고 느껴지지는 않고 이미 네티즌 사이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시기상으로 맞는 수사 의뢰인 것 같고 사실관계가 조금 이제 확인이 되고 나면 정당한 건지 아닌지 이제 드러나겠죠. 저번에 이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댓글에 대한 논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댓글이 신고 기능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신고 기능이라는 게 일단은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법적인 개인정보법을 보면은 개인정보법 18조의 2에 보면 신고를 이제 하는 건데 원래는 법에는 이제 행안부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행안부 장관에게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업체 측에서 대리식으로 이제 편하게 할 수 있게 사용자가 편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신고 기능이라는 걸로 압축이 되는 거고.
근데 그 법을 잘 보면은 무엇을 신고할 수 있느냐가 나오는데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자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자기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그걸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다는 게 굉장히 좀 넓은 개념이잖아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은 좀 해석이 애매모호하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를 사실은 그 입증의 책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할 때는. 네. 그래서 본인이 어떤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았는지 사실은 설명을 해야 될 그 의무가 있어요. 네. 네. 신고 내용을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은 신고를 받아주는 입장에서 그걸 잘 들여다보면 많은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사실은 이제 그 댓글들을 보면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신고가 되고 나서 이게 그냥 접힘이 되는 댓글이 있고 네. 완전 삭제돼서 내용을 볼 수가 없는 댓글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차이점이 이제 이 법안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그냥 접힘된 거는 펴서 다시 내용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냥 블라인드 처리되는 그런 거고 그러니까 접힘을 펴면은 원래 내용을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법에 따라서 어떤 권리나 이익을 정말로 침범을 하는 거면 아예 없앨 정도랑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걸 남겨놔도 침해를 받지 않는다, 개인정보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인정이 되면 남겨놓고 접힘만 되는 거고 그걸 남겨놓으면은 개인정보가 침해된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 완전히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판단하는 주체는 이제 온전히 네이버의 법리적인 해석인데,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까놓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사실하고 약간 무관하게 단순 비방하는 것들은 접힘이 되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완전 팩트 폭력인 거 있잖아요. 네. 사실에 완전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은 삭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사람이 봤을 때 안 좋은 게 그러니까 네. 직접적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는 거죠. 그 사람이. 당사자가. 사실을 올렸는데 네. 사실을 올린 게 그 당사자한테 피해가 가게 되면 네.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는 거여서 그걸 삭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네이버에서. 명예훼손.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사실을 명예훼손에도 네, 연결이 되죠.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게재가 되면은 그 사실을 적시한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현행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 애매모호하죠. 법 자체에 대한 그 위헌성까지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검 순위를 지금 네이버랑 다음 거를 비교해주는 프로그램을 제가 올려놨었는데 그래요? 저번 주에 어떤 분이 별점을 주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이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삭제된 거는 그러니까 사실에 가까운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 있는 글들. 네, 그래서 삭제된 글이 뭐냐, 네. 삭제된 댓글만 모아주는 프로그램을 만약에 만든다면 그게 사실은 이제 팩트 추적기가 되는 거죠. 그러네. 네. 그렇죠.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당사자가 인정한 사실들이네요, 그건.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보시면은 네. 이제 네티즌 분들이 어디를 공격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완전 다 잘못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네. 어느 쪽으로 이걸 몰아가야지 사실 우리 네티즌 입장에서 뭐가 어떻게 이득이 될지 네.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제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소식을 조금 알아왔는데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뉴스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네. 근데 그 이제 댓글을 관리하는 그 담당자가 지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책임을 지기는 졌는데 그게 이제 해고를 당한 게 아니고 네. 그냥 1년 정직 처분에 그쳤다고 해요. 1년 무급정지겠네요. 네. 무급인지 유급인지 뭐 우리가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는 없는 내용인 그것까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 네. 사실 그 담당자가 바뀌거나 네. 네, 그 담당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교체가 되거나 해고가 되거나 해서 이게 책임을 누군가가 져야 되는 사건이잖아요. 네.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댓글 사건을 통해서 기업한테 손해가 끼쳐졌느냐 안 끼쳐졌느냐가 중요해요. 네. 손해를 끼쳐졌다면은 그건 담당자가 뭔가 정책적인 방향에서 뭔가 잘못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럼 책임을 물어서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그런 게 정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처리 결과가 1년 정직으로만 결과가 났고 그게 이제 사실 당에서도 뭐 잘못하면은 꼬리 자르게 한다고 하잖아요. 잘 들어보면 1년 정직이라는 게 솜방망이 처벌 아닌가요? 네, 그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 네이버 지금 대표인 한성숙 대표가 네네. 그 사실 예전에 스포츠 쪽을 이제 담당할 때 댓글 쪽을 조작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때 그것들을 책임자로 있으면서
그거를 방관하고 약간 오히려 약간 주도한 게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대표가 됐기 때문에 네. 내부에 징계위원회를 꾸리고 징계 방향을 결정할 때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결과가 해고가 아닌 1년 정직에 해당하는 솜방망이 처벌을 하게 된 게 한석수 대표가 여론 조작이나 댓글 조작에 너무 너그럽게 생각하고 그걸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안일하게 네. 지금 대응한다라는 모습이 보이고.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치 그 양아치 조폭 집단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무슨 큰일 생기고 나면 야, 너 한 1년 동안 일본에 갔다가 조용하면 다시 들어와. 뭐 그런 느낌. 네. 네, 그런 느낌의 처사가 아닌가.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이제 꼬리 자르기를 하려면 제대로 네. 네, 잘랐다가 나중에 들어오라고 하든가 1년 정직이 뭐예요? 그러니까 정직이 뭐야. 에이. 덜 자른 거야.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있는 건가? 정이 많은가? 이 사람이. 그러니까 네이버 내부에서도 좀 이게 되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그거를 제대로 정말로 제대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가 그걸 좀 자숙을 좀 더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인데 일단은 언론에 안 나온 얘기입니다. 네이버 현재 댓글 담당자가 1년 정직 처분을 받았다. 지금 언론에서는 다루고 있지 않죠. 그 네이버 쪽에서도 나올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새날 소유방송에서 처음 보도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단은 한성숙 대표 그분이 댓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이번 처분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다. 그런 것까지 추측을 해본 것 같아요. 약간 그 정리가 살짝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요 부분은 사실 댓글 부분은 네. 법적으로 처벌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셨었던 거죠. 지난주에 그렇게 네,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렇죠. 아, 그럼 처벌받지는 않는데 법적으로 처벌받을 뭐 그런 근거는 없으니까 네. 대놓고 도구로 사용한다. 그렇지만 만약에 지금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네이버 댓글 조작이 진실이라면 네. 뭐 그런 법적인 부분은 그런 부분이 없다라고 하지만 기업 이미지는 엄청나게 실추되겠죠. 그건 이제 기업 윤리랑 또 네, 제가 여러 번 다뤘던 기업 윤리랑 연결되는 부분이고 네. 오뚜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물질 나왔다거나 했을 때 어떻게 오뚜기에서 대응을 하는지 네. 그런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송병훈님이 준비하신 시사였는데요. 네이버 댓글 관련한 새로운 소식도 전달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그 네이버 댓글 조작 사건이 앞으로 어떤 국면이 될 수 있을지를 예측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그렇지만 결국 이거를 네이버 측에서 주도를 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세력이 끼어 있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확인을 해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래요. 오늘의 첫 번째 시사였습니다. 모두의 바람이 모여 하나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이 모여 평화의 불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75억 인류의 평화올림픽이 되길 바랍니다. 2018년 2월 9일 대한민국 평창.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평화로운 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예, 금주의 시사 두 번째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준비하셨죠? 저는 그 아시아나의 미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제 그 뉴스를 뜨겁게 달궜죠. 네. 아시아나. 정말 저는 이거 처음 보고 너무 이걸 바로 방송에서 얘기해야지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너무 핫하게 떠올라서 다들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일이었냐면 그 아시아나 항공사 내에 직장에서 본인 인증 같은 거를 걸쳐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익명 블라인드 게시판이 있는데 네. 그 게시판에서 이 서 검사님의 사건을 이유로 우리도 이제 미투 운동을 하자라는 식의 그런 흐름이 뭔가 나오고 있는 그게 이전부터 블라인드 게시판 내에 금호 아시아나그룹의 박삼구 회장에 대한 그런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게 이번 이 흐름 기회에 뭔가 터지게 된 거예요. 그 아시아나그룹의 첫째 주 목요일날 여승무원들을 만나러 이렇게 온대요. 근데 그러면은 의도가 존나 더러울 것 같아.
아침에 오는데 새벽 한 7시 반쯤에 온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그 관리자들이 파트장이나 본부장 같은 관리자들이 이제 여승무원들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1층 로비에 원 모양으로 둘러싸서 손뼉을 마구 치면서 회장을 모시는 거래요. 그래서 회장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껴안거나 이렇게 손을 주무르면서 인사를 하는데 그거를 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잠깐, 기쁜 마음까지 강조해? 당연하죠. 이렇게 그런 척을 해야 된다. 반가워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한대요. 그게 뭐 박 회장이 양팔을 벌리면 달려가 안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이었는데 그런 교육 말고도 30분 전부터 소리를 지르면서 온몸으로 달려가 팔짱을 끼며 안겨야 된다라고 교육을 시킨대요. 미친 회사인데? 저 김정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 김정일보다 더해. 난 세상에 어떤 독재 예전에 그런 건 있었어요. 그 창기십자가라고 창기십자가라는 사이비 종교 완전 개사이비 종교 있는데 거기가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도 이게 남한 얘기가 맞나? 북한 얘기 아닌가 싶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요. 네, 당사자들의 그 한겨레에서 이렇게 취재한 거를 보면은 정말 100m 달리기 하듯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가야 된대요. 달려가서 팔짱을 끼면 이제 좀 신체 접촉도 있고 한데 그런 거를 교육원에서 교육을 시킨다는 게 일단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네. 그걸 안 하고 있으면 뒤에서 본부장이나 관리자들이 이렇게 좀 하라고 뒤에서 이렇게 옆구리를 쿡쿡 찌른대요. 뭔가 싫은 티를 내면 야, 너 달려가 막 이러면서 야, 너 뭐 하는 거야? 표정 관리해 이런 식으로 그거에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고 네. 또 그 회장 자체도 이거를 그러니까 본부장들이 뭐 알아서 회장님 기분 좋으려고 해주는 게 아니고 회장 자체도 자기 기받으러 왔다고 여승무원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이제 막 한 20-30분 동안 껴안고 있는다든지 여승무원 그 20대 초반 여승무원들만 따로 불러서 얘기를 나눈다든지 하는 거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또라이 새끼인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충격이었는데 네. 이거 말고도 이렇게 연례 행사처럼 이거는 거의 매달 하는 거고요. 네. 연례 행사처럼 매년 1월마다 북한산 등산을 하는데 그때 예. 올라가는 여성 승무원들 조가 있고 내려가는 조가 있어서 그 여성 승무원들이랑 그 조랑 같이 등산을 하고 그리고 그 중간에 있는 별채에서 여성 승무원들한테만 세배를 받고 세뱃돈을 줘요. 뭐? 그러니까 그 방에 욕밖에 안 나온다 진짜. 회장이 방에 앉아 있으면 네. 여자 승무원들이 일렬로 줄을 방 밖에 서 있는데요. 그러고 한 명씩 들어가서 절하고 흰 봉투를 받아서 나오는 그런 광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 승무원들이나 쪽에서 봤을 때는 이거 기쁨 조언이야 뭐냐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받는 사람들이 이게 기분이 좋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돈을 받아도 이게 왜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근데 올해는 행사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기는 해요. 건강이 안 좋아지셨나? 네,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 그리고 또 하나 그 가을 행사가 있는데 네. 그 행사에는 또 빼놓을 수 없는 그 장기자랑이 그 성심병원이 한창 이슈가 됐었을 그렇죠. 때. 예, 장기자랑 그 간호사 논란이 있었죠. 이때 예. 그 아시아나 승무원들끼리는 우리가 원조다라며 이렇게 좀 씁쓸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여기서도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성심병원처럼 확실히 있었고 여기는 근데 제가 봤을 때 성심병원보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그 전체적인 회장의 만행들을 봤을 때. 네. 그래서 사실 이 사건 이후로 미래에셋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점점 퍼져 나가고 있는 게 보여요. 처음에는 그 검사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국회의원들 다른 의원들 중에서도 지방의원이나에서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 뭐 노래방에서 뭐 성추행을 당했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뭐 네. 그런 얘기가 있다가 이제 각종 회사들로까지 퍼지고 있는데 이게 그 한샘 때보다 더 뭔가 파급력이 크게 느껴지는 게 사실 성심병원 때도 아시아나가 터질 수 있었고 한샘 때도 터질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 사건에 터진 이유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권력 관계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 말단 사원과 뭔가 고위 직원보다도 더 심하게 안 그래도 비행기 내에서 성희롱이나 성차별을 많이 당하고 있는 그 승무원과 그 회장의 관계의 그 수직적인 게 굉장히 더 심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검사라는 그런 여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네. 거기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 뭔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나온 것 같기도 했어요. 네. 그 애초에 미투 운동이 아까 정민님께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단순 성폭행이라기보다는 좀 더 사회적인 권력 구조 문제가 좀 더 있는 운동이었잖아요. 네. 이게 원래 2017년도 10월에 영화 감독이었던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이랑 성희롱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제 외국에서 시작된 건데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뭐 가수계나 아니면 뭐 헐리우드 배우들이나 그런 외국에서 이렇게 퍼져왔던 거고, 이게 처음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뭐 문당내 성폭력이나 뭐 영화계 성폭력 이런 걸로 미투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 정도로 선풍적인 그 이슈를 만들어내지는 못하다가 이번에 뭔가 서검사의 이야기가 그 한국 미투 운동의 시작이라고 불릴 만큼 뭔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제기가 결국엔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었던 명예훼손으로 한 방에 갈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명예훼손 논란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요. 아, 맞아요. 예, 이렇게 왜냐면은 이런 피해자들이 법적인 그런 절차를 밟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그 안에서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하는 사람들이 소수다 보면은 결국에 큰 권력 집단이랑 맞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은 포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소하게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출하면 그것도 잡아내서 명예훼손으로 걸어버리고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법적인 재검토도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어요. 제가 봐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저 또한 이제 사회생활을 한 20년간 해보다 보니까 제가 봤었던 케이스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봤었던 케이스. 저도 아닥하고 있었을 때도 있었지만 어쩔 때는 문제 제기를 하고 같이 싸워준 적도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아예 없어질 수는 없겠지만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분명히 개선돼야 된다. 이것도 적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그 직장 내에 뭐 성희롱 내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응답자 중에 57%가 성폭력 문제 제기로 회사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답을 했대요. 네. 이런 그 정황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얘기를 못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성폭력이 사실 직장 내 성폭력뿐만이 아니더라도 가해자가 본인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피해자를 착취하는 범죄라는 측면에서 사실 남녀 문제가 아니라 확실한 이거는 권력 관계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그렇잖아요. 그 밤늦게 돌아다니지 말라라는 말이 그 자체로도 멍청한 말이지만 더 의미가 없는 게, 사실 성폭력은 안면이 있는 사이에서 당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도 훨씬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절대로 친척이나 아니면 교사나 이런 식의 그 권력 관계 안에 있었고, 남자 같은 경우에도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에는 뭐 거의 군대 선임이거나 뭔가 여성 상사거나 하기 때문에 이런 직장 내 성폭력이 명백한 갑질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 되고, 약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된 게 그게 성적으로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한 그냥 뭐 흔한 성폭행 문제, 성폭력 그냥 뭐 여성의 뭐 피해자 뭐 꽃뱀 막 이런 식의 문제들로 생각하기보다 좀 더 사회적인 권력 문제로 생각하는 게 제3자들이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기에도, 목소리를 내고 나서의 그 사후 문제 해결에 대해서도 좋은 영향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미투 운동이 그래서 의미 있는 효과를 내려면 그 얘기가 있어요. 미 퍼스트, 위드 유 운동과 병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 말이 별로 많이 들어보진 못했잖아요. 근데 미투는 나도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공감수가 많던 댓글이나 뭐 트위터에서 봤을 때 가해자 처벌을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정치적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니라면 너가 원하는 거는 가해자의 사과 아니면 처벌일 것인데, 네. 그 가해자를 명백히 제시하지 않고 그냥 나 이거 당했어 뭐 카더라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가 이상하다라는 식으로 뭔가 많이들 얘기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는 명예훼손 때문에,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명예훼손 때문이고, 내가 먼저 얘기해주고 같이 있다라는 거를 사람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직장 내 문화, 지지해주는 그런 문화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이 미투 운동이 그거에 굉장히 의미 있는 첫걸음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 작가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수수방관한 사람들, 아니면 알고서도 그냥 모른 채 썼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가해자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아시아나뿐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아시아나에서 불거져 나오는 이런 문제들을 통해서 다른 곳에서도 또 이런 피해 사례들이 많이 또 나와서 확산이 될 것 같고, 미투 운동이 아까 양세병님이 말씀하셨던 미 퍼스트 위드 유 그런 운동이랑도 접목돼서 확산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양세병님이 준비하신 시사였습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는 우리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예. 금주어 시사 세 번째입니다.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인데요. 어떤 시사 가져오셨죠? 오늘은 그 몸캠 피싱 해킹 논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몸캠 피싱이라고 하면 네. 그 몸캠을 하자고 해가지고 특히 남성들의 자료를 가지고 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그런 범죄였죠? 네, 이게 근데 둘 다 범죄야, 내가 봤을 때는. 둘 다 바보야. 왜, 네, 그렇죠. 왜 옷을 막 벗고 그래? 캠 앞에서 당당한가? 이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몸캠 피싱이라는 게 해커가 조건 만남 여성으로 우선 가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접근해가지고 남성들한테 온라인 채팅 등으로 음란 영상을 주고받자. 네. 이렇게 해서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악성 프로그램을 몰래 심어가지고 정보를 빼내는 범죄 수법이에요. 네. 네. 근데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육군 장성을 포함한 전현직 군 관계자들의 개인정보 6천여 건이 무더기로 해킹돼서 중국 등의 해외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된 거예요. 고위 장교들. 네. 이겠네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는 군 출신의 현직 청와대 고위 관계자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를 뒤늦게 파악한 군 당국은 지금 이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각종 군 기밀사항이 같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지금 진상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송병호님 기술적으로 그 몸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컴퓨터에서 캠을 켜서 누군가 접속을 했을 때 그 상대방이 내 컴퓨터에 있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해킹할 수 있는 게 가능한가요? 해킹의 주요 목적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그 해킹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사람들 중 일부가 이런 몸캠 사이트에 접속을 했다라는 얘기네요? 아, 예, 그렇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원래 어떤 보안 위협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위협점을 노출시켰을 때 그걸 공격해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당사자가 그런 걸 노출한 거죠, 사실. 그런데 접속해서. 그러니까 접속을 했다라는 거잖아. 근데 근데 군 생활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군 생활하는 분들 좀 그게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것도 아니고 약점이 심하죠. 고위 장교 막 이런 사람들이 네. 하니까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네. 이걸 발견한 게 네. 그 온라인 피싱 문제 예방 및 해결 전문 비영리 단체인 사이버 보안 협회예요. 네. 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조사를 했고요. 네. 피싱 범죄에 사용된 미국, 중국, 홍콩 등의 해외 서버를 추적했는데 여기에 전현직 간부와 병사 6,081명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기록된 자료를 확보했다라고 지금 1일 밝혀진 거예요. 진짜 어디까지 썩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이 자료들에는요, 육해 공군 소속 병사, 하사 이상 대령 이하 전현직 간부들의 이름, 직책 및 직위, 개인 휴대폰 연락처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대요. 그리고 현직 육군소장 K씨 등 일부 장성과 청와대 고위 간부 L씨의 개인정보도 적시되어 있는 거로 확인됐고요. 네. 군부대 일반 유선 전화번호랑 군무원들 연락처도 다수 기록돼 있었다고. 그러면은 군 부대 내에 있는 PC로 네. 예, 접속을 한 정황이네요, 이거는. 그렇죠. 왜냐면 그런 리스트들이나 그런 게 이제 보통 그죠. 그런 PC의 보안으로 돼 있는데 그 보안 PC를 가지고 했다라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그거는 조금 과도한 추측일 수 있는 게 그게 보안 PC에는 자료들은 일단 실시간으로 암호화가 돼요. 그게 제가 군 생활할 때 그게 처음 적용이 됐었는데 네. 그래서 그 자료들을 외부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으로 빼간다 그래도 사실은 암호화된 상태로 가질 가능성이 많아서 파일까지 빼가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연락처가 군용 연락처가 이제 개인 폰에 주로 이제 그렇죠. 간부들 폰에 저장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군용 폰이 있어요. 네. 군용 폰이라고 그래가지고 군 내의 전화를 같이 쓸 수 있는 폰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쓰는 경우에 거기 군용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이제 앱으로 연락처를 싹 가져가게 되면 그게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스마트폰으로 그걸 접속했다라고도 추측할 수 있겠네요, 그럼? 대부분은 그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폰이구나. 네, 앱을 설치하라고 해요. 네. 그 앱을 이제 뭐뭐로 그냥 제3자 앱 허용해가지고 설치 누르면 그게 뭐뭐로 설치는 하지 않겠죠.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그 설치를 함으로 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설치를 하죠, 보통은. 어떤 성적 욕구의 그 충족을 노리고 이걸 설치하면 상대방의 뭔가를 볼 수 있다라는 상황일 때 뭐 가감없이 설치를 했겠죠. 네.
설치를 하고 나니까 이제 그게 해킹 프로그램이었고 그 스마트폰에 있는 정보는 후루룩 하고 다 날아간 거죠. 사실은 이게 그냥 해킹 당한 걸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근데 사실은 그냥 해킹 당했어도 문제인 거지만 그렇죠. 가장 기함할 만했던 문제가 이게 몸캠 피싱을 통해서 해킹이 된 것 같다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협회가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떤 피해자가 신고한 악성 프로그램을 추적했어요. 근데 이 피해자가 몸캠 피싱 피해자였겠죠. 네. 근데 그분이 제보한 악성 프로그램을 추적했는데 그게 최종적으로 해외 서버에 이뤘고 여기에 저장되어 있던 개인 정보들이 그 군 관련 개인 정보들이었다는 거죠. 진짜 어이가 없네요. 근데 국방부 입장도 발표가 됐더라고요. 네. 뭐 이렇게 확인이 돼서 지금 진상 규명을 하고 있는데 뭐 언론들께서는 이런 몸캠 피싱 이렇게 막 너무 자극적인 이런 거 하지 마시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군 내부에서 스마트폰을 다 압수를 하고 투지폰을 써야 돼요. 그 정도까지인가요? 투지폰이나 아니면 예전에 그 PCS 있죠. 막 애니콜 시대. 아니 그렇게 해야만 예방이 되나요? 아니 뭔가 휴대폰을 볼 수 없어야지 이것들이 이런 짓을 안 하지. 딱 봐도 정황이 그렇잖아요. 네. 사실 그게 있어요. 그게 자동으로 암호화돼서 스마트폰에는 앱이 깔리면은 걔로 도청도 할 수 있거든요. 통화 내용도 사실 녹음할 수 있는데 그냥 자동으로 그냥 그게 암호화가 돼서 네. 그 내용 자체를 알아내기 좀 어렵게 만드는 군용 폰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안 쓰고 스마트폰을 허용을 해줬죠. 그렇죠. 네. 왜냐면 스마트폰이 편하니까. 그 예전에 뭐 송병호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원래 훈련 상황이나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 유선 시설 있잖아요. 군 내부에 있는 유선 시설이나 무선 장비를 써야 되는데 조금 답답하면 바로 다 휴대폰 꺼내가지고 통화해 버리잖아요. 훈련 상황에 간부들은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현직도 뭐 이제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다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협회에 따르면요. 사실 6,081명으로 끝날 일이 아니더라고요. 매달 10명 정도 군인들이 피싱, 특히 몸캠 피싱에 걸려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고요. 네. 이번 건 말고도 드러나지 않은 유출 피해가 더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솔직히 일반인이 당해도 이 피해자 자체도 되게 부끄럽고 부도덕하게 지적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케이스는 조건 만남 여성을 성매수하기 위해 시도했다가 몸캠 피싱에 걸려든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끄럽고 또 화가 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 정보들이 해킹이 돼서 네. 군 내부 정보들이 해킹이 돼서 해외로 유출이 돼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단순히 뭐 몸캠 피싱 피해 뭐 해킹 이런 부분을 떠나서 군 내부 기강 문제랑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안이 이렇게 취약하게 뚫린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정부에서 이제 국방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지금 천명을 해놓은 상태고 과거 그 적폐 기간 동안 그 군 내부의 적폐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통해 가지고 그 새로운 국방개혁, 그 새로운 국방, 더 단단한 국방을 만들기 위해선 이런 부분도 발본색원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현재 확인된 거는 신상 정보 유출뿐이지만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그 폰을 좀비 폰 같은 네. 걸로 만든다던가 네. 하면 좀 더 많은 정보를 빼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말 적지 않고요. 네. 이게 뭐 기강회의 정도로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약간 잘못된 성관념이 이미 거기 박혀 있고 그것이랑 더해서 기강회의가 같이 더해져가지고 나온 정말 화가 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군 간부들도 주기적으로 성교육이라든지 네. 이런 걸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성상담이라든지 이런 거. 수가 너무 많아요. 아직까지 충격인 건 그 6,800 그 숫자예요. 그 받침해줄 수 있는 그 의료진 자체가 좀 많이 부족할 수도 솔직히 있겠네요. 몇십 명이면 그냥 그랬구나 이러고 넘어갈 것 같은데 너무 심해요. 아니면 전자발찌를 채워버려 이것들을. 에이 그것 좀 심했다. 네. 그래요. 이 작가님이 가져오신 시사 몸캠 피싱과 기밀 누설에 관한 이야기인데 일단은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죠. 네,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 원인이 무언지 군 내부에서 해결책을 못 내놓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심각한 상황이네요. 그냥 뭐 단순히 웃고 넘길 만한 해프닝은 아닌 것 같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또 야속하게도 많은 언론에서 이 부분을 무시하고 넘어가고 있다. 예, 그런 부분도 많이 아쉽네요. 예, 그래요. 이 작가님이 준비하신 시사를 끝으로 새날 소유방송 110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타이틀 음악, 디템포, 편집, 최정민. 다담네이처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 품평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잘 담갔어요. 짜지 않게. 달지도 않았어요. 예, 그 천연 재료만 사용했기 때문에 정말 무서운 자식이었어요. 밥을 먹은 상태였어요. 그래 먹는 척만 해야지 했는데 정신 차리고 보니까 햇반 2개를 먹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새우장을 되게 좋아하는데 사 먹으면 1인분 새우가 한 4개 정도 나오는데 15,000원 정도 하거든요. 1.3kg짜리를 구매를 하시면 며칠은 먹을 수 있는 너무 맛있어서 제가 새우장만 3개를 구매했습니다. 엄청 큽니다. 국산 재료. 전통 방식의 양조 간장. 화학적인 거 없고 단맛과 짠맛을 많이 줄인 상태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먹는 고급스러운 그런 맛. 바로 다담네이처의 간장게장, 양념게장, 새우장이었습니다. 070-4062-7779 한 발짝 늦은 뉴스. 이명박의 국정원이요. DJ 비자금 캐내려고 데이비드슨? 그 데이비드슨이 어디서 나온 작전명 했더니 DJ의 D에서 따온 거래요. 공중파와 종편에서는 데이비드슨의 D와 DJ의 D가 겹친다라고 해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데이비드슨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왜 저걸 저렇게 표기를 했을까 생각하다가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왔어요. 자, 데이비드슨의 D는 DJ를 표현한 게 맞는 것 같고요. 참 마음이 아픈 게 옛날엔 김대중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그걸 비하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랬죠? 선상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이비드슨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 저도 그런 생각 해봤었는데 어쨌건 그 이명박의 국정원이 DJ 비자금이 있다는 걸 캐내기 위해서 막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 국세청 직원한테까지 뇌물을 줘요. 자료 달라고. 아니 미국 국세청 직원이가 처벌받았을까요? 이거 일파만파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국세청에서 3차 장사나 대북 공작국에서 수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대북 공작금을 통해서 미국의 국세청에 돈을 주고 어쨌든 이게 김대중 대통령은 데이비드슨 작전명 암호명이죠. 이걸 이용해서 공작금을 전달했고 작전명 연어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대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을 털털 터는데 대북 또는 해외 공작금을 사용했다. 그리고 이건 국세청에서 직접 로비를 해서 자료를 확보하려 노력했다. 이건 지금 사실로 밝혀진 거 있어서 사실은 본인이 지금의 자기의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하고 전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수사다라고 얘기한 것과 대치되는 본인은 그러면 본인은 털털 털었다는 거죠. 이것을. 털털 털어서라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외 공작금을 사용하고 대북 공작금을 여기에 투입시켜서 미국에서 정보까지 다 얻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의혹이 없다 비자금이 이렇게 결론 나온 거 아닙니까? 나는요 이걸 좀 다르게 특별하게 봤거든요. 사실은 예전 그러니까 DJ가 정치권에 들어와서 대선 주자가 될 때로 보면 그게 박정희 때잖아요. 그때에 중앙정보부가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DJ를 흠집내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루머를 만들어낸 것이 안기부 그전에 중정 이런 공작 정보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쪽 사람들 사이에는 뭐랄까 기정사실화돼 버린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명박 입장에서 지금 촛불도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과정 속에 민주정부의 씨를 말려야겠어. DJ든 노무현 대통령이든 이제 뭔가 흠결이 있는 걸 봐야겠는데 루머로라도 떠돌아다니는 DJ의 비자금 뭐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지금도 카톡에 보면 그런 얘기가 돌아요. 그런 정도에 있는데 국정원이 이제 국세청 직원들 시켜가지고 이현동 당시 국세청장 그쪽으로 시켜가지고 파내다가 미국 국세청에까지 자료를 요구하면서 그에게 돈을 줬다 이런 건데 나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 직원들도 사실은 팔 게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흔적이라는 게 나와서 막 집요하게 파고 이러는 게 아니라 이명박이 시키니까 그 자금 받아다가 일부러 일했다는 표시로 국세청 직원한테 돈 건네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다 그냥 써버리지 않았을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잘 지적했는데 날카롭게 저는 이제 길바닥에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뭐 하늘로 다니나? 우리 곰피디는 떠다니잖아. 신선이야? 부양에서 떠다니는데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이 가슴에 와 닿는 게 뭐냐면 아직도 국회 앞에서 DJ 비자금 조사 촉구 1인 시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지만원이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북한 간첩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이.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정권을 잡았다라고 광주 항쟁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저는 국정원이 아까 중정이 모략을 했다는 겁니다. 네, 모략을 해서 이것을 SNS나 각종 사회 아까 루머라고 했죠. 루머를 퍼뜨린 저는 이제 모략으로 이걸 얘기하는데 이거를 사회 소문을 떠뜨리는데 확대하는 게 이제 예를 들면 군 사이버사나
국정원 내에 이 아이들이 확대를 시키고 그다음에 정치권에서는 이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랫동안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지역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생명을 끊으려고 하다 보니까 가짜 뉴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진짜 정치권에서 시간이 10년 지나고 보니까 진짜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사하기 위해서 대북 공작금을 사용해서 조사를 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엇박자가 났다라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모략을 하기 위해서 만든 말인데 이것이 한간에 한 10년간 떠돌다 보니까 부산 지하에 금괴 600톤, 700톤이 있다라는 것과 똑같이 그들은 믿고 실제로 피켓을 만들어서 1인 시위를 하고 집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려고 공작금을 전달하고 미국의 국세청에 로비까지 해가면서 자료를 뺐지만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이 판 함정에 자기들이 넘어가서 하는데 이걸 몰랐겠냐는 겁니다. 제 말은 아까 곰피디 얘기한 대로. 그러면 이걸 빌미로 공작금을 회의로 빼돌려서 착복한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 바보처럼 있잖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더 이게 화가 나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요. 이 이명박이 휘하에 있던 인간들하고 이명박이하고 얼마나 치졸하고 비열하고 나쁜 새끼들인지. 자, 이 데이비드슨 작전이 시행된 것은요.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2009년 8월부터 12년도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더라도 항변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본인이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작전이 시행된 거예요. 뒤를 캐는 작전이. 그만큼 자기들의 정권 연장이 시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뭐든지 마타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니들 뭐 이렇게 청렴해, 뭐 이렇게 고고해, 니들도 똑같잖아라고 논리를 피기 위해서 이거 작전을 핀 거예요. 이게 정말 이게 나쁜 인간들인 게 어떻게 그 고인이 되신 분을 상대로 해요. 살아계셨을 때 했으면 그나마 그러면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랬군, 불법으로 했구나라고 이해하겠지만 정말 나쁜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하고 김승현 전 대북공작국장이요 구속됐고요.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그 당시 국세청장입니다. 지금 피의자 전환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윗선, 이 3명의 윗선을 밝혀내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신비님하고 푸나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 밑에서 실제로 업무를 수행했던 애들의 자수가 필요해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마찬님이 얘기한 거 잠깐 얘기를 해보면 아주 좋은 얘기를 꺼냈는데요. 왜 돌아가신 사람을 살아생전에 돈도 받지 않고 청렴하게 살았던 두 분에 대해서 왜 이런 작전명까지 비밀 작전을 했는 거냐. 이 문제의 의문이 많이 들잖아요.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최근에 어쨌든 민주주의를 우리가 채택한 김영삼 정부 이후부터 사회가 구성되는 철학들이 부재했었어요. 그런데 이 철학을, 그러니까 국민적 주류 철학, 국민의 주류 철학들이 어떻게 됐냐면 과거에 친미와 친일 세력들이 국가 권력을 장악해 있었고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 토종이건 토종. 굳이 제가 두 분을 나누라면 민족적 보수주의자가 김대중 대통령이거든요. 보수 길을 갔죠. 민족적 보수의 길을 갔고 민족적 진보 정치를 펼쳐나간 게 노무현 대통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어쨌든 한반도의 문제를 1순위가 통일로 잡았고요. 이 통일만이 한국을 부강한 국가로 만든다는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고 이것을 모티브로 경제 이론까지 다 만들었던 게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이 우선해야 된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다. 이 사람의 정신, 이 두 개의 철학이 주류 학문 또는 주류 철학, 주류 정치학으로 자리매김하는 걸 막기 위한 고도의 계급적 공격이었다. 전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의 뒤에는 누가 있냐? 친일과 친미, 더 나아가 제국주의자들이 한반도의 자립론을 막고 더 나아가 민족적 통일을 가로막고 그들이 긴장감을 조성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마피아들이 뒤에 있다. 그러면서 굉장히 계급적인 접근에서 이거를 굉장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을 음해 모략했다. 이것을 바로 잡으면 우리나라의 새로운 철학 또는 우리의 새로운 정치 그리고 새로운 민주주의 그다음에 새로운 민족주의들이 발전하는데 저해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비님이 굉장히 그 고상한 언어로 답지 않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한마디로 결론 내릴게요.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 새끼들이 없어요. 또 한마디 제가 양아치 얘기하지 마요. 양아치는 저럴 줄 알았어. 그만해. 최소한의 룰이 있어요. 양아치. 담배꽁초는 버려도 나보다 어린 애들은 때리지 않습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때리지 않는 게 양아치예요. 예,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건보다 좀 더 크고 좀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이 기회로 사회 분위기가
잘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좀 더 넓혀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사실은 그 자리에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 네. 그런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근데 그걸 보고도 그냥 방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뭘 얻어내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꽃뱀 프레임을 또 물고 늘어지려는 사람들은 또 같은 네. 이 사람들도 사실은 가해자가 아닌가 이런 시각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2차 가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요. 권인숙 위원장.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그 시대를 봤을 때 그런 일이 오픈되는 것 자체가 상당한 핸디캡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 상처 자체도 깊었겠지만 그런 걸 다시 외부에 알려서 진실을 규명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도 사회적으로 고운 시선으로 보기가 어려웠었던 그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피해 사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이런 피해를 안 당하게끔 일종의 초석을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뒤로는 다시 재발하기가 힘든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건데, 그런 분이 이제 그 뒤로도 여성 인권이라든지 관에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그 법무부 산하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되신 거 보면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법무부가 성희롱 성범죄 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권인숙 위원장을 위촉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 위촉은 어떻게 보면은 그 법무부 자체에서도 국민들의 실망을 저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좀 다행스러운 인사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뭐 법무부 조직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런 피해를 받는 모든 여성분들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였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의 이슈 두 번째는 입에 참아 담기 힘든 그 이름 홍준표와 류여의 얘기를 해볼 건데, 일단 홍준표 대표가 MBN의 자유한국당 당사 취재를 거부한다라는 통보를 했어요. 지금 그게 문제가 되고 있죠. 사실은요, 정말 이 두 사람의 모든 문제를 그냥 다 떠나서 생각할 때 사실 홍준표랑 류혜가 뭘 하건 뒤지고 볶건 진짜 관심 없거든요. 네. 네. 지들이 뭘 하건. 네. 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여기서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홍준표가 언론을 대하는 태도. 네. 그렇죠. 과거가 아니죠. 최근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뭐 SBS 관련한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경남일보 관련한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MBN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신에게 조금 불리한 보도를 했다고 해서 그 언론 자체를 자기 당사에 출입 못 시키게 하는 그런 조치? 이게 과연 그 당대표가 할 만한 조치일까요? 그리고 거기도 또 쪼잔하게 그 기사 내용 전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자기가 할 말이 또 없으니까 그 단어 하나 잘못돼서 오보된 거 그거 가지고 물고 넘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 오랫동안에 수년간으로 쓴 거 때문에 그게 마치 그 수년간이란 단어 하나가 자신의 성희롱범으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네. 뭔가 프레임을 씌우면서 그 기자를 몰고 가는데, 싸우려면 기자가 아니고 류여혜랑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성희롱이라고 한 건 그 사람이니까. 근데 애꿎은 그냥 기자만 그렇게 그 단어 하나로 트집 짜서 날려버리는 게 그냥 다 자기 밑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예, 그런 홍준표 당대표 행보와는 반대로 류여애 씨는 그 성희롱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아 근데 그거는 진짜 홍준표가 너무 무식하죠. 류여애가 다 맞는 말을 했어요. 그 페이스북에 있는 글은 좋아요를 누르고 싶을 정도로 다 맞는 말만 글은 했어요. 정말 조리 있었어요. 네, 조리 있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거잖아요. 너 왜 성희롱해? 무슨 소리야? 나는 바람을 펴본 적이 없어. 나는 우리 아내를 너무 사랑해. 막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둘이 따로 이렇게 토론의 장을 만들어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페이스북 방송 같은 거 해주면서. 네. 그래서 류혜 씨가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 1대1 공개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까지도 했어요. 이길 자신이 있던 건가요? 아니 이거는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있는 팩토로만 봐도 홍준표 대표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토론이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홍준표 대표는 뭐 여성 이외에도 참 많은 분들에 대한 혐오를 해왔기 때문에 네. 뭐 꿀릴 게 많을 것 같아요. 바탕으로 한 그런 얘기잖아요. 네. 난초에 집착을 했다가 그거를 끊게 됨으로 해서 얻는 그런 일종의 자유로움, 해방? 뭐 이런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누구였습니까? 네, 이명박이 무소유를 그렇게 많이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진짜 책이 닳도록 읽었다고. 진짜 아이러니네요. 무소유를 손때가 묻도록 읽었다는 게. 네. 그런데 법정 스님께서 그때 당시 이제 병석에 누워 계실 때 이명박이 난을 선물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 책을 읽었다면 매기는 거고, 아니면 안 읽었다라고밖에, 아니면 그 학생들 독후감 찾아보듯이 무소유 줄거리. 예. 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구나 이러고 그냥 줬던 거
그렇죠. 네, 그 둘 중 하나죠. 난초의 꽃말. 네. 네. 참모들도 병신들이었고 내가 봤을 때는 아무도 그걸 말리지 않았다는 게.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MB 그 가족, 일가, 친척, 뭐 측근들 관련한 비리들이 나오면서 MB가 무소유를 무한소유로 해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어느 썰인가요? 이게 어느 그 글을 보니까 이런 말도 있네요. 네. 그 무소유를 즐겨 읽으셨다는 이명박이 법정 스님의 조화로운 삶도 추천했는데 네. 그 조화로운 삶이 책 제목이 아니라 출판사 이름이라고. 이로써 읽지 않은 것으로 네. 결론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이 잘 팔리는구나. 이 출판사를 사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예. 홍보용이었다라는 거죠. 홍보용으로.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다가 무리수로 자꾸 두게 되는 거죠. 괜히 말을 좀 아껴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뭐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들을 봤을 때 전혀 무소유스럽지 않은 삶을 사신 거잖아요, MB가. 예,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유행에 따라서 보여주기 식으로 거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인생 자체가 그냥 다 거짓 같아요, 그 사람은. 그죠. 예. 얼굴도 가면 같아요, 사실. 얘기가 자꾸 도니까 이제 그만할 거라고 하려고 했는데 빵 터졌어. 가면 같아. 예, 그래야 하여튼 법정 스님 입적과 관련한 그 법정 스님이 남기신 유산이죠. 무소유에 관한 얘기를 해보다가 결국에는 무소유하면 생각나는 사람 MB에 관한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2010년에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크고 굵직한 사건들이 많은데 두 가지 사건을 찝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천안함 침몰 사건, 예, 법정 스님 입적과 관련한 이야기도 한번 해봤습니다. 예, 오늘의 첫 순서였습니다. 예, 오늘의 이슈입니다. 오늘의 이슈 첫 번째는 예, 권인숙 위원장에 관련된 얘기를 해볼게요. 권인숙 위원장이요. 지금 법무부 성범죄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이 됐어요. 네네.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하면 1986년 발생했던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피해자고요. 우리나라 여성 성폭력 피해 문제랑 여성 인권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손꼽을 수 있는 인물 중에 하나예요. 네. 한국 최초 성폭력 전문 연구소 울림 소장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에 그 서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성범죄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 같은데 여기에 위촉되셨어요. 네. 일단은 부천서 성고문 사건, 네. 예,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때 당시 피해자 경찰에 의해서 성폭력 피해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일어선 입지전적의 인물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경력을 이제 봤는데 네. 학력이 일단 엄청 좋으시더라고요. 서울대 의류학과를 다니셨고 네. 외국에서 유학을 하셔서 대학원 여성학 석사를 따시고 네. 또 마찬가지로 또 외국에서 여성학 박사까지 따신 다음 돌아오셨고 연구소를 하실 만큼 그 어떤 여성학에 대해서 거의 일생을 바치시고 연구를 하신 만큼 예. 확실히 그 대충 할 수는 없으신 분이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네. 그냥 외적인 것만으로 일단 봤을 때 그런 희생자로서 그 피해자로서 그때 느꼈던 것들을 최대한 다른 사람들은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하실 수 있는 분일 것 같고 검찰이 이제 문제가 많이 터졌잖아요. 성추행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고 네. 그게 이제 막 4년 동안이나 그 문제화되지 않을 정도로 예. 그 내부에서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한미 정상통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를 적극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 개선의 모멘텀이 지속돼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며 특히 펜스 부통령 방한이 이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펜스 부통령 방한이라는 표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더러 북한 대표단 접촉에 적극 나서라고 제안했다는 해석입니다. 북한은 아직 대표단 명단을 밝히지 않았지만 개막전 방문을 위해선 다음 주 초쯤 통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일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방문할 경우 사실상 북한과 미국의 서열 2위가 모두 평창올림픽에 함께하는 셈입니다. 북미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전개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통화에서 평창올림픽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재확인했고 백악관에선 탈북자들과 만나 남북 대화는 좋은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공연에서 자주 볼 수 있는 탭댄스입니다. 북한에선 타푸춤으로 불리는데
경쾌한 음악에 맞춰 현란하고 절도 있는 발동작을 선보입니다. 오는 8일과 11일 강릉과 서울에서 열리는 북한 예술단 공연에서도 이런 무대가 꾸며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송월 단장은 사전 점검 당시 타프춤 공연을 염두에 두고 무대 바닥을 꼼꼼히 체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은 또 예술단 연주에 남측 노래가 많이 포함될 것이라고 우리 정부에 알려왔습니다. 북한 악단의 연주법으로 볼 때 아침 이슬이나 홀로 아리랑처럼 잔잔한 노래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 예술단의 파격적인 변신을 감안할 때 강남 스타일 등 K-팝이 연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 악단이 공식 무대에서 우리 노래를 연주하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제재 국면을 풀기 위해서는 남쪽과의 관계 개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아마 전격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메시지로서 남측노를 많이 포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마감된 북한 예술단 공연 관람객 공개 모집에는 서울과 강릉을 합쳐 15만 명이 넘게 몰렸으며 서울의 경우 추첨 경쟁률이 468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오늘 오후 서울 동부지검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이 당시 특검 수사를 오해하고 있다면서 적극 해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사 내용과 관련 법령을 종합 검토해가지고 수사 결론을 냈습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바로잡을. 정전 특검을 고발한 단체들은 2008년 BBK 특검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특검이 다스에서 빠져나간 120억 원을 확인하고서도 말단 직원의 개인 비리로 결론 냈다는 겁니다. 또 이 사실을 언론 발표에서 빼고 검찰에 수사 자료를 넘겨주는데도 소홀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전 특검은 부실 수사나 은폐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검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으면 어떤 것을 입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할 것입니다. 검찰은 정전 특검을 상대로 당선인 신분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의식해 의도적으로 부실 축소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정전 특검이 받는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21일 끝납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소요 방송 출연자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의도로 기획된 어떤 많은 힘이 작용한 거죠. 내부에서 그 사건을 외부로 퍼지지 않게끔. 네. 그 사람들은 항상 이제 팔이 안으로 굽는 거를 국민들은 다 보이는데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는 하는데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내부 사람들을 감싸주는 거가 있잖아요. 식구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라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부분들 여성 인권하고 직접 관련된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법무 쪽에서 이분을 위원장으로 위촉시켰다는 거는 적어도 이 사건을 좀 제대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서 검사님의 얘기로 그 사건 자체는 이슈화가 됐지만 사실 뒤에 감춰져 있는 사건들이 많다고 인터뷰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성폭행도 있었고 뭐 성희롱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 권력 관계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꽃뱀으로 몰리거나 하는 아니면 인사 불이익이 있는 그 위험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사실 네. 수치심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그 이후에 2차, 3차 피해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건데 위원장으로 이 분이 계시면 제가 만약에 그 숨기고 있던 사람이더라도 지금 이 흐름에서 저분에게는 말을 할 수 있을 거라는 뭔가 용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 좋은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번에 한겨레에서 이번에 그 서검사 성추행 폭로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나왔던 만평을 하나 봤어요. 네. 만약에 뭐 인턴 뭐 어느 회사의 작은 인턴이었다면 이러면서
그 화장실 한 칸에다가 이렇게 미투 이렇게 적으면서 벌벌 떨고 있는 여자 인턴 사원과 그 사람에게 뻗치는 손 같은 걸 여러 개 그려놓은 만평을 봤거든요. 네, 남성들의 손. 네, 근데 그 만평 자체가 되게 불쾌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 피해자가 되는 여성을 프레임 가장 가운데다 놓고 그 사람이 벌벌 떨고 가장 불쌍하고 뭐 이렇게 겁에 질려 있는 모습을 되게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그걸 보고 나서 피해자를 근데 이렇게 묘사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네. 그 권인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그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고발했을 때에도 결과가 사실은 시원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네. 계속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셨고 아까 병호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부를 하고 더 단단해져가지고 돌아온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식으로 피해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규정하는지에 대해서도 어쩌면 또 다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네. 예. 그래서인지 일단 여당 대표, 추미애 대표가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의 활약을 확신하면서 그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간다며 그 이름 권인숙답게 서지현 검사의 명예를 지키리라 확신한다라고 응원의 메시지도 보냈고, 그리고 이번 그 서검사 사건을 통해서 법무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피해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재조명이 돼야 된다.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근본 대책을 수립하는데 아마 초석이 되는 그런 임명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번에 서검사 사건이 사실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정말 사람들의 많은 공감을 받은 그런 트윗이나 댓글들을 봐도 저 여자가 그래서 원하는 게 뭔가라는 식의 흐름으로 뭔가 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최근에. 네. 보면은 그래서 뭐 가해자가 처벌받으면 끝 아니냐, 왜 이렇게 계속 뭐가 이렇게 계속 나오냐, 그리고 왜 이거 비슷한 경험 있는 사람들이 뭘 얻으려고 이 시점에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과거의 일을 꺼내느냐 하는 게 저는 한두 명의 헛소리인 줄 알았는데 대다수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게 언론에서 그 가해자인 사람들을 약간 얘기를 안 하고 주로 그 법무부 장관이 메일을 확인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사과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말을 바꿨다 아니다에만 초점이 막 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에 물타기가 돼서 결국에는 지금 저 법무부 장관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서검사가 저런 말을 꺼냈다라는 식의 뭔가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한샘 때도 그랬었고 네, 맞아요. 네,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이런 누군가 용기를 내서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옹호를 하다가 나중 돼서는 이걸 시끄럽게 아직도 얘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너가 뭘 얻고 싶으냐로 가는 이 흐름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이번 사건이 조금 아무래도 그 한샘 사건 방송입니다. 소리 없이 요란한 방송 새날소요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세 분 자리하셨습니다. 양세병님, 안녕하세요. 예, 송병호님 나오셨고요. 이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네, 어제만 해도 되게 포근했는데 네. 오늘 갑자기 또 영하로 확 떨어졌더라고요. 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녹음실까지 오신 세 분의 열정을 바탕으로 새날소요 방송 110화 본격적으로 소리 없이 요란하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순서는 그때 그 사건 시간인데요. 오늘 소요방송이 110화죠. 그래서 2010년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얘기해 볼 건데요. 저희 코너를 진행하면서 좀 걱정이 있어요. 왜죠? 이제 8주밖에 안 남았네요. 네. 다음 코너를 생각해 봐야 되네요. 네, 8주 정도 끝나면 기획하고 있는 코너가 이제 평행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과거의 인물과 현재 인물들을 비교해보는 걸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많이 해야겠네요. 드디어 평행이론. 예, 거의 무슨 3년 된 된장 고추장처럼 묵혀두고 연구 많이 했습니다. 네. 비교해볼 만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하여튼 그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2010년도에 있었던 사건 사고들 중에 굵직한 사건들을 얘기해 볼 건데 천안함 침몰 사건이 있었죠. 뭐 아직까지도 폭침이냐 좌초냐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일단은 천안함 사건이 해군에서는 공식적으로 북한에 의해서 폭침된 거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 우리 방송에 자주 나오시는 신상철 대표님의 주장으로는 폭침이 아니다 의혹이 있었고, 지금 결국에는 폭침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릴 수 있는 그런 반전의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내놓으시는 증거들이나 이런 걸 보면은 이건 절대 폭침으로 볼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당시 언론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갖가지 국민들이 기만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죠. 대표적으로 조선일보의 인간어뢰. 인간어뢰요? 예, 인간어뢰. 그래가지고 사람이 박히는 건가요? 아니요, 사람이 어뢰를 이렇게 들고 가가지고 이제 어뢰가 기관에 달려 있어서 갖고 가다가 그걸 탁 논다는 거죠. 일본이 예전에 썼던 그거 예, 말하는 2차 대전 거예요? 때. 네. 예, 그거 네. 성공도 많이 못했었지만. 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갖가지 정부의 의견 그리고 해군 측의 의견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자료들 그리고 보도 기사들을 쏟아냈는데 결국엔 신빙성이 많이 떨어졌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계속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그리고 이제 뭐 어뢰 추진체를 발견했다고 했지만 그 추진체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미스테리가 남아 있었죠. 뭐 따개비라든지 그런 거.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제거되고, 그리고 숫자 써놓은 것들 뭐 이런 것들 많은데, 뭐 저희 방송에 신상철 대표님이 자주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방송들 에피소드 찾아서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의 진실을 밝혀나가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적폐청산의 하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2010년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 중에 하나가 법정 스님께서 입적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죠. 결국에는 이제 운명을 달리하신 사건인데, 법정 스님 하면 생각나는 거 있나요, 여러분들? 당연히 무소유죠. 예, 우리 문학 시간에도 배우게 되고. 아, 그런가요? 이제부터. 이제부터가. 그러니까. 저는 죄송해요. 예, 저 때는 배웠었거든요. 아, 진짜요? 예. 저 기억이 없는데. 저는 교과서로 교과서예요? 교과서 문학으로 무소유를 배웠어요. 저는 책으로 읽은 기억만 있네요. 아닌가요? 어쨌든 문학 시간에 문학 시간에 배웠다, 수필로. 문학 시간. 네. 저는 이과라 죄송합니다. 하여튼 저는 그때 기억도 나고 그때 되게 감명 깊게 읽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그 소유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법정 스님의 자신의 체험을